모든 국가에는 한 가지 이유나 다른 이유로 그들의 사람들에게 대부분보다 더 의미 있는 전투의 이름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는 게티스버그가 그것입니다. 호주인과 뉴질랜드인들에게는 갈리폴리가 그것입니다. 영국인과 캐나다인들에게는 솜이 그것입니다. 프랑스에게는 최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가 바로 베르둔 전투였습니다. 1916년 거의 내내 싸워진 이 전투는 독일군이 프랑스를 파괴하고 서부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려는 노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신 이 전투는 303일 동안의 싸움을 통해 프랑스에 저항하고 방역하는 결의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대전쟁뿐만 아니라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긴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베르둔 전투의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입니다. What's of the Worl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15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이 끝날이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잔인하고 피투성이의 진흙탕 싸움으로 깊게 빠져들었다. 서부 전선에서는 복잡한 통로가 벨기에와 프랑스의 시골을 가로질러 북해에서 지중해까지 파여 있었습니다. 양측은 교착 상태 타개를 위한 견제전에 매달렸다. 중앙동맹국들에게 이런 노력은 동부 전선에서 황제 러시아와 싸워야 했던 점 때문에 좌절되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로-헝가리와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그해 초반에 대규모 공세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여 현대의 폴란드에서 러시아군을 추방하고 러시아 영토로 밀어넣었고 결국에는 멈추었지만 러시아로 깊숙이 100km 혹은 62마일을 넘게 침투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면서 독일 대본부의 장인 보병 장군 에리히 폰 팔케나이는 독일의 위치를 재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쪽 진역이 멈췄지만 그는 차르 니콜라스 2세의 군대로부터 독일 동부 국경을 지켜내는 주요 목표를 이뤘다. 그는 러시아의 혁명 정서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전쟁에서의 군대 실패로 이는 더욱 부추겨졌다. 그는 러시아가 내년 내전으로 붕괴하며 전쟁에서 탈퇴할 것이라 믿었다. 그의 임무는 블로킹 포스로 러시아인들을 저지하고 대부분의 병력을 서부 전선으로 재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1915년 크리스마스의 장군은 카이저 비렐름 2세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1916년에 전략적 상황을 개괄하고 승리를 위한 그의 제안을 나열했다. 편지에서 그는 프랑스군이 붕괴 직전이며 프랑스 목표에 대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무너질 것이라 했다. 그는 프랑스가 반드시 지켜야 할 특정 지역을 언급했다. 그에게 가장 큰 위협은 풍부한 인력과 자원을 가진 영국과 그 제국이었습니다. 중앙 세력의 군대가 접근할 수 없는 섬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는 독일 잠수함이 영국 해상 운송에 대한 무제한 전쟁을 시작해 영국을 항복시키는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프랑스군을 패배로 이끌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저는 이 정책 재개를 주저했습니다. 그해 초 독일 유보트가 승객선 로열 메일십 루시타니아를 침몰시켜 많은 미국인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삼국 간 협에 대항하는 대독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저는 영국 승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미국인들의 추가 사망으로 워싱턴을 자극하길 원치 않았기에 이 전략 재개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당시 독일 항구를 봉쇄 중이던 로열 네이비로부터 북해 통제권을 빼앗는데 함대를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폰 볼케나임의 대프랑스 계획을 지지했다. 카이저의 축복으로 폰 볼케나임은 그의 공격에 이상적인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두 가지 주요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첫째, 독일군에게 전술적 이점을 제공하고 둘째, 프랑스가 방어에 전념할 만큼 중요성을 가져야 했습니다. 전선 정보 보고서를 살펴보던 그는 베르둥에서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녹색 언덕이란 뜻의 이 도시는 프랑스의 요새화된 위치를 제공한다. 베르둥은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 전체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843년 베르둥 조약은 프랑크 제국을 황제 루이 1세의 아들들인 로타르 1세 루이,
2세 샤를 2세 왕국으로 분할했습니다. 루이 1세는 샤를만유 황제의 아들이자 후계자였습니다. 이 조약은 프랑스와 독일이 될 국가들의 지리적 기원을 제공했습니다. 베르둥은 지난 세기 두 국가 간 두 차례 주요 포위전 장소였다. 팔켄하임에게는 두 번 다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다. 베르둥은 1915년 에도 프랑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계속하였으며 그것은 마른 전투 동안 일련의 작은 요새로 구성된 가장 동쪽의 프랑스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1916년 초에는 이들이 주요 요새 북동쪽의 얇은 단일 참호선에 의해 지원받고 있었다. 그들의 위치 바로 맞은편에 있는 두꺼운 숲을 점령할 충분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고 폰 팔켄하임은 그의 병력들이 그들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눈치채지 못하게 위치를 이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비밀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었는데 프랑스는 당시 베르둔에 대한 주요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고 1915년 말 그 지역의 일부 필드포를 재배치했다. 폰 발켄하임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 강력하게 공격하고 지역을 점령하고 프랑스가 그들에게 방역하는 동안 참호를 파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 후 독일의 대포는 프랑스군을 약화시키고 베르둔 주변을 고기 분쇄기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이 계획이 프랑스를 피로 물들일 것이라고 믿었고 카이저의 지속적인 지원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이 중요한 전투는 그의 아들인 왕세자 비렐름이 지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5군은 던의 오른쪽 플랭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르둔을 둘러싼 뮤즈강은 북쪽으로 흐른 후 북해로 빠져나갑니다. 왕세자 비렐름은 그의 병력이 강 양쪽에서 베르둔을 공격하고 북쪽에 요새화된 프랑스 위치를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폰 발켄하임은 이 계획에 반대하고 거부하며 왕세자에게 동쪽 강둑에 집중 공격할 것을 명령했다. 폰 발켄하임은 빌헬름의 계획이 지나치게 위험하며 뉴스강이 병력을 분산시키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빌헬름이 요점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빌헬름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폰 발켄하임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만 생각했다. 그에게 영토 게임은 보너스에 불과했다. 진짜 목표는 최대한 많은 프랑스군을 사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달간 폰 발켄하임의 명확한 목표 부재는 빌헬름의 캠페인에 방해가 될 것이다.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빌헬름의 제5군은 병단 3개로 보강되었고 예상되는 프랑스의 방역에 대비해 추가 병단이 예비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핵심은 독일의 대포였습니다. 총 1201편의 대포가 베르둔 작전에 선택되었고 이들은 신설된 철도 트랙에 배치되어 대포에 지속적으로 탄약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프랑스군에 대해 높은 발사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의 위치 주변 3방향에서 발사하였습니다. 또한 비렐름과 그의 지휘관들에게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복잡한 전화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독일선 뒤로 수천 마일의 전화 케이블이 늘어서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대규모 준비 작업을 눈치챘습니다. 사실 1915년 12월 네덜란드 정보기관들은 이미 폰 발켄하임의 프랑스군 붕괴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공식적 중립국이었으나 이 정보를 영국에 전달했으나 전체 그림은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정찰기는 베르돈 근처에서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총사령관 조셉 조프르 장군 아래의 프랑스군은 자신들의 곧 있을 공격을 준비하는데 너무 몰두하여 크게 주목하거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조프르가 베르돈으로 병력을 재배치하라고 명령한 것은 독일의 초기 공격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나쁜 날씨로 비렐름의 공격이 일주일 넘게 지연되었고 이는 프랑스에 도움이 되었지만 프랑스는 다가올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심판이라는 뜻의 오퍼레이션 게리트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강력한 포격을 요구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위치에 시간당 10만 발의 포탄이 전례 없이 발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방역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군은 그들의 위치에 인상화 스캔을 배치하여 프랑스의 포병을 죽이거나 방해하였습니다.
그 후 제1보병대가 전진하여 초기 포격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이미 파괴된 위치에 포탄을 낭비하는 대신 필요한 곳에 그의 포와 그들의 강력한 화력을 지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부속 부대가 전진하여 프랑스의 전방 트렌치를 점령하려 시도하며 두 번째 선 트렌치로 후퇴한 이전 점령자들을 대포로 공격했습니다. 이 전략은 폰 팔케나인의 캠페인 진행 방식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포를 주력으로 활용하여 독일 보병의 사상자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이상적으로 점령된 영토는 프랑스군을 킬박스로 밀어넣어 이러한 지역을 파괴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대포 사격을 이용하고 장거리 대포는 전선 뒤의 보급 및 통신 라인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1916년 2월 20일 일 아침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 아침의 평화는 전례 없는 대포의 폭발로 인해 신이 없는 상태로 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사는 철도 기반의 장거리 독일 해군포에서 나왔고 이는 베르덩 내부의 주교궁으로 떨어져 대성당 벽면을 날려버렸습니다. 다음 9시간 동안 20km 전선을 따라 프랑스 위치에 폭발성 포탄이 쏟아져 내렸고 첫 번째 선의 참호는 이런 공격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5명 중 1명만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대응 조정 노력은 전선과 본부 사이에 프랑스 전화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어져서 방해받았고 공중에서는 168대의 독일 항공기가 프랑스가 자신들의 정찰 항공기를 사용하여 독일의 대포 위치를 찾아 방역을 위한 포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본 가장 큰 군사작전을 위한 공중 보호 스크린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645시간. 놀랍게도 100만 발의 포탄이 발사된 후 첫 번째 독일 정찰병들이 트렌치를 빠져나와 자신들의 총이 적에게 가져온 파괴를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유지한 선의 몇몇 부분을 식별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밤이 되기 전까지 포병을 그 위치에 맞추는 것이 필요한 만큼 더 나아가지 않도록 폰 팔켄하인으로부터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포격이 재개되었지만 비렐름의 군대는 화염방사기를 장착한 96명의 병력을 추가하여 프랑스에 또 다른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는 효과적인 대응 조정을 위해 투쟁하면서 끔찍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세 번째 날이 되자 독일 병력은 가장 앞선 프랑스의 전선을 점령하기 위해 전진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작점에서 2마일까지 전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의 프랑스 포로를 잡았습니다. 프랑스의 혼란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한 가지 끔찍한 사례에서는 실수로 자신들의 병력을 폭격하여 사몬네우 마을을 나중에 독일이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날, 독일은 독일군의 24번째 브란덴부르크 보병연대의 소수 병력만으로 포트 도아우몬트를 잡아내며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병력들은 경비 없는 통로를 통해 도아우몬트에 들어가 57번째 후방 프랑스 영토 방어군을 완전히 놀라게 하였고 이로 인해 요새는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은 채 빠져나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압도적인 힘을 저지할 수 없었고 독일군은 보몬과 센트망뇽 사이를 돌파하여 전투에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다. 이 돌파로 프랑스군이 후퇴하면서 전투 양상이 바뀌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형적인 참호 전투가 아니라 프랑스를 시골을 통해 추격하는 이동식 싸움이었고 그들은 버둔 자체에서 불과 2마일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조프리는 그의 차장인 에두아르 노엘 드 카스티노를 베르둔으로 보내 상황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는 장군 앙리 필립 페탱을 지휘관으로 임명했다. 이는 프랑스에게 결정적인 움직임이 될 터였는데 페탱은 프랑스 내에서 베르둔을 포기하고 도시 뒤에 새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맞섰다. 페탱은 폰 팔케나인이 맞서길 원하던 전형적인 상대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전선을 사수하려는 프랑스 장군이었기에 그의 술수에 말려드는 듯했다. 그러나 페탱은 논리적이고 병사들을 신경 쓰는 장교였으며 앞으로의 그의 결정들은 이를 반영할 것이다. 자신이 소모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한 페탱은 나중에 신성한 길이라고 알려질 6m 너비의 좁은 길을 이용했습니다. 이 작은 길은 꾸준한 병력과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약 3,500대의 트럭,
이 부상병을 후퇴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보급로는 한 주에 9만 명의 병사와 5만 톤의 물자를 가져왔습니다. 소모를 피하기 위해 파타는 병사들이 지치지 않도록 노리아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선에서 매 15일마다 또는 병력의 3분의 1을 잃었을 때 부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전투는 지상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베르동 상공은 공중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는 아래의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전용 전투기를 도입하여 적의 기계를 파괴하는 여러 공중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동 전장에서의 전투와 가장 많이 연관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베르동의 파수꾼으로 알려진 프랑스인 장 네발로이다. 그는 전투 첫날부터 적 항공기에 맞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비행기를 프랑스 국기색으로 칠했지만 나중에는 전체를 빨간색으로 칠해 독특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의 동료들이 그를 쉽게 알아보고 환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맨프레드 폰 리히토펜이 같은 일을 하기 거의 1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는 붉은 남자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빌헬름과 페탱이 전쟁의 게임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충분히 압도하여 승리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페탱의 지휘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처음 몇 라운드에서는 눈에 띄게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이 되자 프랑스의 필드 건들이 동일하게 대응하며 자신들만의 포격을 시작했고, 독일이 여전히 소규모로 점령하며 전진하고 있지만 그들은 초기에 대부분의 추진력을 잃었습니다. 4월 9일 독일군은 뮤즈강 양쪽에서 주요 공세를 시작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성공했습니다. 서쪽 부대는 르모르통의 경사면으로 밀어붙였지만 앞으로 몇 달간 프랑스 방어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반복 공격을 할 것입니다. 동쪽 강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다. 4월 30일 페탱의 성공으로 그는 승진했고 로베르트 니벨이 그를 대체했다. 페탱은 지금까지의 전투에 방어적인 요구에 이상적으로 적합했지만 니벨은 대신에 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독일인들을 단지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휘권을 잡자마자 그들은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프랑스군은 계속해서 병력을 잃었지만 이는 폰 볼케나임이 의도한 대로 베르둔을 지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파리와 런던 동맹국 사이의 불만의 원인이었는데 후자는 여름 공세를 준비 중이었고 프랑스는 베르둔에 대한 압력 완화를 위해 그것이 앞당겨지길 원했다. 영국은 동의했고 프랑스와 함께 1916년 7월 첫째 날 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공세 첫날은 영국군의 역사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행됨에 따라 독일군이 영국군을 저지하기 위해 재배치되면서 베르둥에서의 프랑스군을 구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봉 볼케나임은 러시아인들이 동쪽에서 중앙 세력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7월 11일 독일군은 전투의 마지막 주요 공세를 시작하여 수빌의 프랑스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공세는 실패했고 다른 전선에서 독일 병력이 필요해져 대규모 공세 계획은 보류되었고 대포는 프랑스를 압박하는 주요 수단으로 남았습니다. 프랑스도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폰 볼케나인의 노력은 전투 초기 목표 달성에 실패한 듯했고 전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1916년 8월 28일 그는 폴폰 힌덴부르크에게 교체되었다. 폰 힌덴부르크는 베르둔에서 이전 작전의 강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따라서 모든 공격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대신 니벨의 임박한 방역에 대비하여 독일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방역은 5일간의 프랑스의 예비 포격 후 10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첫날 만에 프랑스는 2.9km 또는 1.8마일을 전진하였었는데 이는 전투의 맥락에서 인상적인 수치였고 두아몽 요새가 되찾아졌다는 소식에 그들의 사기는 급상승하였습니다. 니벨은 11월의 차가운 밤과 12월로 이어지면서 과도하게 확장된 독일군을 계속해서 물리쳤고 12월 15일에는 또 다른 주요 공세가 독일군을 거의 1916년 2월의 위치로 밀어냈습니다.
힌덴부르크가 공세 작전 중단을 명령하면서 베르둔 전투는 1916년 12월 18일에 사실상 종료되었다. 프랑스는 도시를 사수하여 폰 발케나인의 프랑스 피투성이 만들기 작전을 좌절시켰고 서부 전선에서 독일의 승리를 저지했습니다. 베르둔 전투는 9개월, 3주, 6일 동안 계속되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긴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이후 프랑스군의 정신에 깊이 뿌리 내려 적에 맞서는 프랑스의 끈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거대한 샤르 비일 탱크 중 하나는 베르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베르둔은 전쟁의 잔혹함과 더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옳다. 본 볼케나임이 프랑스군 파괴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16만 3천 명이 사망하고 21만 6천 명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노력에 대해 독일인들은 자신들 중 14만 3천 명을 잃었고 비슷한 수의 사람들이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투 전 위치로 물러나면서 베르둔은 프랑스의 승리로 여겨졌다.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서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사회정치 변화를 따라 베르둔은 프랑스 독일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세 시대의 두 측면 사이에서 평화로운 관계의 표시로 1984년 9월 22일 당시 서독 총리 헬무트 콜과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은 두몽 묘지에서 손을 잡고 몇 분 동안 폭우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제스처는 과거에 일으킨 고통을 묻어놓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함께 일하는 두 나라에게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앞당겼습니다.